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5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기다림으로 점철된 일. 825일이라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밤마다 홀로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던 밤들이었고, 시어머니의 혹독한 비난을 감내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매시간을 세어왔습니다. 남편 박지훈이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우리가 재회할 날의 모습을 수천 번도 더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5년간의 희생과 애타는 기다림 끝에 제가 받게 될 것이 따뜻한 포옹이 아니라 멀리서 배달된 소포 하나일 줄은 말입니다. 아내는 선물도 사랑의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서명이 끝난 이혼, 서류 한 장과 사형 선고처럼 차가운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새하얀 A사 용지가 들려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는 당시 제 미래처럼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지우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지난 5년은 나를 많이 바꿔놓았다. 바깥 세상은 너무나도 넓었고 나는 우리가 더 이상 서로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은 좋은 아내였지만 그건 과거의 당신일 뿐이다. 지금의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위상과 미래에 어울리지 않아. 서류에 서명해서 우리 둘 다를 해방시켜주길 바란다. 약소하지만 위자료는 보내주겠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어울리지 않아. 그 두 단어는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그의 눈에 저는 그저 그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길을 비켜주어야 할 낙고 시대에 뒤떨어진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예, 지훈이가 이혼 서류 보냈다는 게 정말이냐?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대충 훑어보더니 이내 하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만족감과 후련함이 가득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드디어 내 아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너 같은 시골뜨기가 어디 감히 우리 집안의 용 같은 아들과 어울린다고. 지난 5년간 네가 여기서 빌부터 산 것만으로도 네 집안에는 분에 넘치는 복이었어. 얼른 서명하고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집안물 흐리지 말고.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휙 던지고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아, 그리고 잊을 뻔했네. 지훈이가 너한테 사줬던 금부치들은 싹 다 두고 가야지. 그건 우리 집 물건이야. 네가 가져갈 권리 없어.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과 멀리 있는 남편의 냉혹함 사이에서 목이 메어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숙여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지훈의 익숙한 서명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그 필체가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5년 전 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힘껏 껴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연아, 집에서 나 기다리며 고생 좀 해줘. 딱 5년이야.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당신에게 최고의 미래를 만들어줄게. 당신도 데리러 올 거야.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 약속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있던 저만의 전통 향료 조향사라는 직업적 성공의 기회도 포기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평생을 아끼고 모아 제게 물려주신 예물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그가 낯선 땅에서 초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이 집에 남아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를 홀로 감당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가정부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했으며 밤에는 차가운 방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문자 메시지도 짧아졌습니다. 공부가 바쁘고
아르바이트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고 이해했습니다. 그가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 그는 새로운 세계를 찾았던 것입니다. 저 같은 촌스러운 아내를 위한 자리는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말입니다. 그는 굳게 맹세했던 모든 약속을 잊었습니다. 저의 모든 희생을 잊었습니다. 그는 유행이 지난 낡은 옷을 버리듯 저를 무정하게 버렸습니다. 김 여사는 제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서 있어? 서명 안 하고 버티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서명 안 해도 지훈이는 이혼할 방법이 다 있어.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순종적인 며느리의 눈빛이 아닌 낯선 사람의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췄습니다. 대신 무서울 정도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냉혹함 앞에 무너질까요? 아니면 이것이 바로 눈부신 재탄생의 시작이 될까요? 그리고 그 배신자 남편은 과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5년간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유학 간 남편에게서 받은 것은 이혼 서류 한 장과 냉혹한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모욕 앞에서 한때 제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의 잔인한 서명과 마주했습니다. 바로 그 펜, 바로 그 순간이 5년 전의 모든 기억을 어제 일처럼 선명하고 고통스럽게 불러왔습니다. 5년 전 저도 이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출 서약서에 서명하고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5년 전 이 펜은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순진하게 우리 둘의 꿈이라고 믿었던 그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박지훈은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마찰은 있었지만 지훈의 사랑 덕분에 삶은 여전히 장밋빛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엔지니어였고 큰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엔지니어로 남고 싶지 않다고, 세계 최고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최고의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미국의 명문 대학교 석사과정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날 온 가족이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동네방네 자신의 용 같은 아들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지훈은 저를 끌어안았고 그의 눈은 기쁨과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웠고 이것이 우리 둘의 인생을 바꿀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학비는 면제되지만 미국처럼 물가가 비싼 나라에서 2년간의 생활비, 집세, 보험료, 비행기 표값은 거의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시댁은 먹고 살만은 했지만 당장 그런 큰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김 여사는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똑똑한데 운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인 제가 남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저희 집안을 탓했습니다. 제가 부잣집 딸이었다면 이럴 일도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은퇴한 공무원이셨고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는 그런 큰 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활발하고 쾌활했던 지훈이 날이 갈수록 침울해지고 말수가 적어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그의 꿈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돈 문제 때문에 좌절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서 평생을 모아 제게 주신 예물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목걸이, 매화 모양, 귀걸이, 정교하게 조각된 팔찌, 그리고 몇 돈의 순금까지.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자 염원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서 울었고 제 결정 때문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모든 것을 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 돈에 부부가 모아둔 약간의 저축을 더했지만 여전히 한참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잊을 정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작은 제약 연구소에서 일했지만 밤에는 쉬지 않고 부업을 했습니다. 약초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심신안정에 좋은 전통차를 만들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생강정과나 매실정과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팔았습니다. 정교한 실험 도구에만 익숙했던 제 손은 이제 생강을 썰고 정과를 꿰느라 화끈거렸습니다. 어떤 날은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해 눈 밑은 검게 변하고 몸은 바싹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웃음과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계속할 힘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을 보고도 동정은커녕 비아냥거렸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시댁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천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비웃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며 한 푼 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거의 석 달 동안 쉼없이 일한 끝에 필요한 돈을 모두 모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포장한 돈다발을 지훈에게 건넸을 때 그는 제가 얼마나 큰 희생과 고생을 했는지 알고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서 당신을 고생시켰어.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맹세할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게, 빨리 자리 잡아서 당신 데리러 올게. 2년이면 돼. 우리 절대 오래 떨어져 있지 않을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모든 걸 보상해 줄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저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고 저의 모든 희생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던 날은 쌀쌀한 가을날이었습니다. 공기는 희망과 이별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갔지만 멀리서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제 출국장 앞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건강 잘 챙기고 있어. 어머니 잘 모시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돈 붙여줄게. 알았어요. 저는 눈물을 감추려 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와요. 공부 열심히 하고. 내 걱정은 말고요. 집에서 당신 돌아올 날만 기다릴게요. 그는 저를 숨이 막힐 정도로 힘껏 껴안았습니다. 마치 제 모습을 가슴에 새기려는 듯이. 사랑해. 그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유리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별의 아픔과 희망의 달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미래와 인생을 그의 뒷모습에 걸었습니다.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5년이었습니다. 그가 약속했던 일, 2년이 아니었습니다. 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저는 그 집에 남아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려받은 것은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그 약속이 이제는 제 귓가에서 조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저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 청춘과 믿음까지도 한 배신자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펜을 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차가운 검은 잉크가 정해진 자리에 단호하고 힘차게 내려앉았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끝내기 위해, 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서명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약속은 제 마음에 강렬한 희망과 제 외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의 뒷모습이 출국장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제 눈앞에 지옥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떠난 첫 몇 주는 달콤한 그리움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는 매일, 때로는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했습니다. 새로운 삶, 현대적인 학교,
세계 각국의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식사는 잘 챙겨 먹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묻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립고 제가 만든 음식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안의 모든 피로와 고단함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노력하고 기다릴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떠나자 시어머니 김 여사는 더 이상 아들 앞에서 연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혹독하고 독단적인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이라는 방패막이가 없어진 저는 그녀가 모든 짜증과 불만을 쏟아내는 유일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떠난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저를 거실로 불러 집안일이 빼곡히 적힌 긴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니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고 8시에는 집 청소, 11시에는 장 봐서 점심 준비해. 오후에는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화초에 물 주고 저녁에는 저녁상 차리고 설거지해. 내가 일일이 말하게 하지 마. 그녀는 제가 끼어들 틈도 주지 않고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지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녀의 눈빛을 보며 저는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매일의 식사는 그녀가 정해준 식단에 맞춰 정확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음식, 내일은 저 음식.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국은 짜다고 불평하고 생선은 비리다고 불평하고 나물은 너무 무르다고 불평했습니다. 때로는 음식 접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치우고 다른 음식을 다시 만들어 오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저를 비난하고 모욕할 기회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제가 게으르고 솜씨 없는 며느리이며 시댁에 빌부터 산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아들은 힘들게 유학 가서 돈을 보내는데 저는 집에서 놀고 먹으며 호의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새 옷을 한 벌이라도 사면 그녀는 어김없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번 돈은 너 같은 애가 이런 싸구려 넝마 조각에 낭비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저는 그 돈이 제 돈이고 지훈은 아직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제 말을 막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어디서 돈이나. 너 같은 게 무슨 수로 돈을 벌어. 지훈이가 너한테 몰래 보내준 거겠지. 내가 전화해서 마누라 교육 어떻게 시키는지 따져 물어야겠어.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지훈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더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뜸해졌습니다. 대화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피곤한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례적이고 무미건조한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더 이상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그냥 좀 참아. 어머니도 혼자 계셔서 외로우셔서 그래. 나도 여기 생활이 스트레스가 많아. 더 이상 신경 쓰이게 하지 마. 그가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돈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첫 6개월 동안 그는 단 1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생활을 안정시키고 물건을 사고 책을 사느라 돈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가 부족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저는 그가 말하는 것처럼 궁핍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통해 저는 그가 종종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2년 차부터 그는 돈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제가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매일 장을 볼 수 있을 정도의 푼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는 그 돈을 모두 가로채고는 아들이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보낸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잔인한 진실은 지난 5년 동안 저는 제 피땀으로 번 돈으로 살았지만 빌부터 사는 기생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우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 나중에 전화해서는 회의 중이었다, 시험 중이었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자기야나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이름을 몸이 건조하게 불렀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그가 변했거나 아마도 다른 여자가 생겼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옛 약속에 매달렸고 그가 단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럴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5년, 저는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는 지치고 정신은 고문당했으며 심장은 멀리 있는 남편의 무관심과 배신으로 날마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하고 초췌해졌습니다. 웃음은 입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저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희생은 가치가 있었는가? 나의 사랑은 올바른 사람에게 향했는가? 나는 과연 언제까지 이 삶을 견딜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은 매일 밤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마지막 답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 섰습니다. 그녀는 제가 서명하기를 기다리며 흡족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5년간의 지옥 같은 삶은 저를 무서울 정도로 단련시켰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마르고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허함과 극도의 피로감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검은 잉크가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제 이름을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님. 만족하세요? 제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자 김 여사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어 제 서명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제가 정말로 서명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순순히 나오는 게 좋아. 그래야 내가 널 박대하지 않은 보람이 있지. 이제 내 짐 싸서 이 집에서 썩 꺼져.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몇 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할 말이 또 있어? 돈은 한 푼도 줄 생각 마. 5년간 여기서 빌부터 산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그녀는 제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까봐 즉시 제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안심하세요. 이 집 돈은 1원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원래 제 것이었던 것들을 되찾으러 온 것뿐입니다. 저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제단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영적 옆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훈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팔았던 예물을 담았던 상자였습니다. 예물을 판 후에도 저는 그 상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께 보내는 사죄와 작별의 인사로 그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상자를 내려 그 위에 얇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첫째,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예전에 박지훈 씨를 위해 안에 있던 것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제 인연이 다했으니
이것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제 어머니의 영혼을 함께 모시고 가는 셈 치겠습니다. 김 여사는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빈 상자를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 집만 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저와 지훈의 보금자리였던 그 방으로 화장대 쪽으로 가서 작은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결혼식 날 환하게 웃고 있는 저와 지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빼서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지훈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제게 끼워주었던 그 반지였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이혼 서류 바로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어머님의 아들과 이 반지를 돌려드립니다. 저와 이 가족 사이의 모든 은혜와 빚은 이 순간부로 모두 갚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낡은 옷 몇 벌과 유품 상자만 들어있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돌아섰습니다. 김 여사는 제 행동에 어안이 벙벙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제가 울부짖고 발버둥치고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평온하고 단호하게 떠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님, 박지훈 씨에게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그가 알던 이서연은 오늘 죽었다고요. 저는 대문을 나서기 전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한치의 미련도 없이 5년간의 지옥 같은 삶을 배신한 남편을 혹독한 시어머니를 등 뒤로 한 채 한낮의 햇살이 눈부시게 눈을 찔러 저는 눈을 찡그려야 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막막함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6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옛집은 두 분이 돌아가신 후로 줄곧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오랜 시간을 달려 제가 자란 옛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옛집 앞에 서자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철문은 녹슬었고 자물쇠에는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기와 지붕은 푸른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바랜 회벽은 누렇게 변해 얼룩덜룩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꽃을 가꾸시던 작은 정원은 이제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따뜻한 보금자리는 이제 황량하고 고요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문을 힘겹게 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구는 두꺼운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개의 벽이 침묵 속에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그제야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짓밟힌 5년의 청춘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황혼이 내려와 하늘 한쪽을 보랏빛으로 물들일 무렵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황폐하지만 이곳은 저의 아름다운 기억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속한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약속했습니다. 저는 살아야 하고 아주 잘 살아야 한다고. 오늘의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나, 이서연은 바로 이곳에서,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고통과 상실에 대한 눈물을 모두 쏟아낸 후 저는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정리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보물을, 잊혀진 유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 어두웠던 인생에 새로운 길과 미래를 밝혀주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제 일은 오직 청소뿐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집은 모든 것이 시간의 먼지로 두껍게 덮여 있었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를 닦을 때마다
제가 만지는 물건 하나하나가 기억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기 아버지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시던 안락의자, 저기 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찻잔 세트, 저는 혼자 울고 웃으며 일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제 영혼을 정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와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아버지가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하시던 낡은 다락방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축축하고 어두우며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신문 더미를 정리하던 중 저는 구석에 박혀있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상자는 잠겨있지 않았고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낡은 옷이나 잡동사니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표지가 빛바랜 수십 권의 수첩이었습니다. 안에 종이는 세월 따라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한 권을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안에 적힌 필체는 조금 흐릿했지만 저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와 흑백 사진으로만 알고 있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옛 시절 경성에서 유명한 향도 형다의 대가셨습니다. 후각이 매우 예민하고 손재주가 뛰어나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향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옛날에는 할아버지의 침향과 약초 향수가 임금님께 진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수공의 기술은 점차 쇠퇴했고 할아버지는 후계자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만한 재능과 인내심이 없으셨기에 목수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안에는 꼼꼼하게 기록된 글씨들과 다양한 약초에 대한 조제법, 비율,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최상급 침향목을 고르는 법, 침향을 만드는 법, 자스민, 연꽃, 목련 같은 꽃에서 정류를 증류하는 법을 세세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때로는 맑고 탈속적인 향을, 때로는 농염하고 매혹적인 향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향료들의 비법 조합법도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다른 세계, 향기의 세계, 섬세함과 불타는 열정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다락방에 앉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수첩 한 권 한 권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향기에 대한 묘사를 읽을 때마다 제 후각이 마치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삶의 걱정과 시댁의 억압에 묻혀있던 제 안에 잠재된 향기에 대한 재능이 이제야 강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의 약초밭에서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눈을 감고도 깨씹 자소엽부터 흔하지 않은 잎들의 냄새까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할아버지를 쏙 빼닮아 코가 매우 예민하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커서 저는 정확성과 논리를 요구하는 약학을 전공했고 그 예술가적 재능은 점차 잊혀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수첩을 손에 들고서야 그것이 바로 제 진정한 모습이며 제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수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자 밑바닥에는 작은 침향목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열자 부드럽고 맑은 향기가 다락방 가득 퍼졌습니다. 기억의 향기. 그것은 할머니가 늘 사용하시던 부채에서 나던 향기였고 어머니가 제단이 있는 방에서 나오실 때마다 옷에 배어있던 향기였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의 향기. 상자 안에는 검게 변한 작은 침향 조각 하나와 호박색의 걸쭉한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작품이며 한평생의 정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시간을 할아버지의 수첩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부모님의 낡고 황량했던 집은 이제 저만의 작은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간단한 증류 장비를 사고 책에 적힌 약초들을 샀습니다. 가장 간단한 조제법부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귀한 정유한 솥을 망치기도 했고
때로는 만들어낸 향기가 할아버지의 묘사와 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꼼꼼히 기록하고 원인을 찾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보이지 않는 스승이 되어 제게 힘과 인내심을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 페이지를 통해 할아버지와 대화하고 그분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년 동안의 노력 끝에 마침내 저는 성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장 간단한 약초, 향수 조제법 중 하나를 재현해낸 것입니다. 그날 첫 향수 한 방울이 성공적으로 증류되어 연꽃과 백단향의 맑은 향기를 뿜어냈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행복과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조제법 하나를 재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문의 영혼을 되찾았고 더 중요하게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길은 멀고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값진 유산과 불타는 열정, 그리고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기억의 향기는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 제가 직접 제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미래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가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멋진 향기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식이라는 보물을 손에 넣는 것과 그것을 생계 수단으로 바꾸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매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낡은 집에서 반년간 몰두한 끝에 저는 몇 가지 간단한 향료 조제법을 성공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집은 이제 퀴퀴한 곰팡내 대신 언제나 은은하고 기분 좋은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곧 냉혹한 현실이 저를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돈이 거의 바닥난 것입니다. 시댁을 나온 후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은 겨우 소박한 식사를 해결하고 실패한 실험의 재료를 사는데 전부 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안에만 틀어박혀 꿈 같은 향기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빈손으로 자본도 없고 인맥도 없이 가게나 공장을 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친근한 방식으로 옛날 할아버지가 시작하셨던 것처럼 노점상부터 시작하자. 저는 비싸고 접근하기 어려운 향수, 제품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상생활과 가까운 작고 예쁜 제품에 집중했습니다. 마른 꽃과 약초를 담은 비단향낭, 옷장에 넣어두는 작은 침향 조각, 그리고 휴대하기 편한 작은 로론 타입의 정유.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목공소의 낡은 나무 판자로 접이식 작은 좌판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흰 비단 조각으로 좌판 위를 덮어 깨끗하고 단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작은 나무판에는 붓으로 제 브랜드 이름을 정성껏 썼습니다. 고요, 고요. 그 이름에 모든 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영혼의 고요함, 향기의 섬세함, 그리고 너무 많은 풍파를 겪은 한 사람의 침묵까지. 제가 선택한 장소는 번화한 재래시장의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그곳은 시끄럽고 활기찼으며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큰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주목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물건을 팔고 싶었습니다. 첫날 이른 아침부터 좌판을 펼쳤습니다. 제 주변에는 채소 파는 아주머니, 생선 파는 아주머니, 고기 파는 아주머니들의 외침과 흥정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제 좌판만은 고요하고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제 향낭과 정유병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힐끗 쳐다보고는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는 생선 비린내와 시든 채소 냄새가 가득한 이 시끄러운 시장에서 누가 그런 맑은 향기를 감상할 마음이 있겠냐는 것이었을 겁니다. 옆에서 채소를 팔던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이런 향기 나는 물건 팔아봐야 누가 사겠어. 저기 큰 백화점 같은데 가야 돈 있는 사람들이 사지.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향기는 그 자체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통하는 영혼을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호객 행위도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침향 조각 하나를 피워 얇은 흰 연기가 부드러운 향기를 품고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첫날 저는 아무것도 팔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머니 속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제 자신과의 약속이 다시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꾸준히 매일 좌판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던 몇몇 사람들이 시끄러움에 지쳤는지 제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로 와서 쉬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무심코 피어오르는 침향 연기와 은은한 향기에 이끌렸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에 제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각 약초의 효능과 제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시험 삼아 작은 향낭을 하나 사갔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걸어둔 향낭 덕분에 잠을 푹 잤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선물할 몇 가지 물건을 더 사갔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퍼져 제 고요. 좌판에는 첫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제 인생의 운명적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시장은 여느 때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읽고 있을 때 키가 크고 품이 있는 한 남자가 제 좌판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으로 잘 차려입은 정장의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풍채는 매우 예리하고 고귀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서류 가방을 든 젊은 비서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시장에 그들의 등장은 많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진열해 놓은 제품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눈을 감고 무언가를 느끼려는 듯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탐색하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이 향은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습니다. 침향이로군요. 그런데 어째서 연꽃의 청아함과 백단향의 은은한 온기가 함께 느껴지는 거지? 아가씨, 어떻게 이런 조합을 만들어냈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가격을 묻지 않고 향의 예술에 대해 묻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가문의 비법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침향이 비록 귀하지만 양기가 너무 강해 연꽃의 시원한 기운으로 조화를 이루고 백단향의 따스함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야만 향이 깊고 그윽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제 말을 듣자 그 신사의 눈이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좌판 위에 향목 조각 하나를 집어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렇군. 과연 옛 경성의 혼이 담겨 있구려. 이렇게 진정한 향기를 다시 맡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요즘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비싼 향수들은 향은 좋을지 몰라도 그저 껍데기일 뿐 혼이 없지. 하지만 아가씨의 향에는 이야기가 있고 문화의 깊이가 있어. 그는 남루하고 소박한 차림새지만 눈에는 자신감과 강렬한 열정이 빛나는 저를 보았습니다. 아가씨의 재능은 그는 존중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시장 구석에 묻혀서는 안 돼요. 그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고급 한지로 만든 명함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나는 TL그룹의 강대호 회장이요. 아가씨의 이 제품들에 아주 큰 관심이 있소. 준비가 되면 내게 전화하시오.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을 것 같구려. 말을 마친 그는 제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는 비서와 함께 돌아섰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명함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내려다보고 또 운명적인 손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강렬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운명의 문이 이제 막 제 눈앞에서 활짝 열렸다는 것을. 그날 강 회장님이 제게 건넨 명함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였고, 저를 노점상에서 거대하고 도전적인 비즈니스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 뜻밖의 만남 이후 저는 며칠 밤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노점상일 뿐인데 어떻게 감히 대기업 회장님과의 협력을 꿈꿀 수 있을까? 그분의 세계와 제 세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과 가문의 유산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꿈이 강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제 브랜드 고요는 평생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의 작은 좌판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저는 용기를 내어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 회장님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향료를 팔던 아가씨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그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전혀 바쁘거나 거리를 두는 기색 없이 오히려 매우 다정하게 저와 이야기했고 다음 날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저는 TL그룹의 본사가 있는 초고층 빌딩에 발을 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깔린 번쩍이는 로비부터 고급스러운 유니폼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까지 소박한 옷차림에 저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의 넓은 사무실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제 안의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이자 나이를 초월한 친구처럼 맞아주셨습니다. 그는 곧바로 투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전 내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과거, 할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강 회장님은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셨고 그의 눈에는 공감과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젊은이, 제 이야기가 끝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네. 바로 이야기, 유산, 그리고 비범한 의지야. 하지만 재능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해.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지식과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네. 그리고 그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는 단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 저를 직접 이끌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네의 첫 번째 스승이 되겠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네. 재무 관리부터 브랜드 구축, 협상 기술까지. 그 대가로 자네는 내게 한 가지만 약속해 주게.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초심과 혼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귀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배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장 구석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님은 제게 현대적인 증류 장비가 완비된 작은 작업실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룹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내 저를 돕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생산에만 몰두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매일 공부하게 했습니다. 작업실에서 일을 마친 후에는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제게 재무보고서를 읽는 법, 시장을 분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케팅과 브랜드 구축에 관한 수십 권의 책을 던져주고는 다 읽은 후 제가 이해한 바를 그에게 다시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파트너와의 미팅에 저를 데리고 다니며 사람들이 어떻게 협상하고 사업을 하는지 배우게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고 방대한 지식의 양에 때로는 벅참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귀중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님의 지도 아래 저는 탈바꿈했습니다. 향기와 약초밖에 모르던 아가씨에서 점차 여성기업가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법,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품을 어떻게 올바른 고객에게 전달할지, 고요라는 브랜드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스승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는 제 삶을 돌보아 주시고 제가 겪었던 가족의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는 제게 유학 중이며 곧 가업을 잇기 위해 돌아올 외아들 강민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는 제게서 돌아가신 아내와 닮은 점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온화하지만 매우 강하고 굳건한 여성이었다고. 우리 사이의 정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투자자와 창업가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든든한 그늘 아래 저는 삶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고요라는 이름의 씨앗이 마침내 빛을 향해 싹을 틔울 때가 왔습니다. 거의 2년간의 끊임없는 배움 끝에 강 회장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책 속의 지식과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무리 귀중해도 이론일 뿐이라고. 이제 제가 직접 실전에 뛰어들어 비즈니스 세계의 거친 파도와 맞서야 할 때라고. 스승은 자네에게 낚싯대를 주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쳤네. 이제 자네가 직접 바다로 나가 자네만의 고기를 낚아와야 하네. 그분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요 향료 및 화장품 유한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시장 구석에 앉아 있을 때부터 생각했던 고요라는 이름이 이제 공식적으로 법인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고 전문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초기에 제 회사는 부모님의 낡은 집을 개조한 사무실과 불과 몇십 제곱미터의 작업실을 갖춘 아주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직원은 제가 고용한 동네의 젊은 여성 3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작다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저는 고요가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저는 대량 생산과 저가 경쟁으로 산업 브랜드와 경쟁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만의 길, 틈새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가 깃든 완전히 자연에서 온 고급 향료 제품 시장. 제가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기로 결정한 제품은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호텔과 스파를 위한 아로마 테라피 제품 세트였습니다. 저는 이들 장소가 고객들에게 편안하고 고급스러우며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주려는 큰 수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수입품이었고 향은 좋지만 너무 대중적이고 개성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에게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제품군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수개월을 바쳤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제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 약학 지식을 결합하여 향기로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 숙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는 치료 효과가 있는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약초 원료를 찾기 위해 먼 산골짜기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고요의 정유 한 방울, 침향 한 조각은 모두 세심함, 열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문화 이야기의 결정체였습니다.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가장 큰 도전은 그것을 어떻게 고객의 손에 전달하느냐였습니다. 5성급 호텔, 최고급 리조트들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보통 이름 있는 국제 브랜드만을 신뢰했습니다. 고요와 같은 신생 브랜드는 접근할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매 부서에 수십 통의 이메일을 보내고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 또는 정중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저는 강 회장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정문으로 갈 수 없다면 다른 길을 찾아라. 저는 판매원으로서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그들에게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향기를 이용한 공간 연출 기술과 그것이 고급 고객 경험 향상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매우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가장 큰 호텔들의 총지배인과 마케팅 이사들에게 보냈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제 글에 담긴 전문성과 깊이 있는 지식이 그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몇몇이 관심을 표하며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미팅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미팅에서 저는 샘플 제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이야기만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할아버지의 유산, 고요의 경영 철학, 그리고 하나의 향기가 어떻게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을 깨우며 고객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각인을 남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의 유명한 6성급 리조트 전체 시스템에 향료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 첫 성공을 시작으로 고요의 명성은 고급 서비스 업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호텔과 스파들이 스스로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향, 오직 그곳에만 있는 독점적인 향을 디자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작업실에서 시작해 이제는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현대적인 공장으로 확장했습니다. 직원 수도 날로 늘어갔습니다. 고요는 더 이상 무명의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급스러움, 섬세함, 그리고 품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언론이 저에 대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기의 여왕, 전통, 수공예, 산업 전체를 부활시키고 격상시킨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장 구석의 노점상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발로 당당히 선 성공한 여성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는 항상 그 힘들었던 시절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처음 사용했던 접이식 나무좌판과 고요 간판을 여전히 간직하고 사무실의 한쪽 구석에 소중하게 두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리 높이 날아오르더라도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절대 잊지 말라는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저의 성공은 단지 재능이나 행운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조들의 희생, 귀인들의 이끌음, 그리고 운명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제 자신의 의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고요의 여정, 그리고 제 인생의 여정은 아직도 멀리 남아있다는 것을. 빈손으로 버림받은 여성에서 저는 자립적이고 강한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제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여성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기댈 어깨,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는 법입니다. 저는 쓰라린 첫 결혼 이후 사랑의 문이 제게 영원히 닫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운명은 다시 한번 제게 만남을 선사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꿔놓은 만남을 말입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고요가 탄생한 지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제 회사는 날로 성장했고 저는 재계에서 익숙한 얼굴이 되어 종종 큰 행사나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이것이 배우고 인맥을 넓힐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스승이자 양아버지이신 강 회장님도 항상 제가 안전지대를 벗어나 외부 세계와 자신있게 소통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적인 만남은 바로 그런 행사 중 하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가장 성공한 기업가 수백 명이 모이는 연례자선 파티였습니다. 저는 후원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옥색 비단으로 만든 한복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매우 섬세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쪘습니다. 화장은 진하게 하지 않았고 그저 연꽃과 백단향의 맑은 향기, 고요의 시그니처 향만을 살짝 뿌렸습니다.
저는 홀 한쪽 구석에 혼자 서서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무리에 끼어드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낮고 세련된 목소리가 제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고요 브랜드를 창립하신 이서연 대표님이십니까? 저는 돌아섰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였고 각진 남성적인 얼굴과 특히 깊고 총명하며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남자는 환하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의 주변 공간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얼마 전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대표님과 고요 브랜드의 명성은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대표님의 경영 철학과 깊이 있는 제품들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민준.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강 회장님이 늘 말씀하시던 외아들이 아닌가? 그분이 그토록 큰 기대를 걸고 TL그룹의 모든 가업을 물려받을 그 아들. 혹시 강대호 회장님의 아드님이신가요? 제가 불쑥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 씨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제 아버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제 투자자이실 뿐만 아니라 스승이자 은인이십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를 보는 민준 씨의 눈빛이 갑자기 더 다정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한 가족이었군요. 그가 웃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비범한 의지와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한 아가씨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가씨가 이렇게 젊고 아름다울 줄은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의 칭찬에 제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만나본 다른 기업가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숫자나 수십억 원짜리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술, 문화,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겪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가 방문했던 박물관, 그가 거쳐온 각 지역의 독특한 향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깊고 넓은 지식과 매우 섬세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고요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셨는지. 대표님의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예술 작품입니다. 한 문화의 영혼이 담겨 있으니까요. 민준 씨와의 대화는 제게 매우 특별한 감정. 제가 전 남편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본 적 없는 동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제 제품 하나하나에 담으려 했었던 핵심 가치와 혼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씨는 적극적으로 제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북카페나 전통 찻집, 그림 전시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여성 기업가 이서연이 아닌 제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와 교류할수록 저는 그의 소중한 품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총명하고 결단력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과거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웠던 첫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겠군요.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을 지켜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슬프더라도 현재의 저를 정의할 수는 없다고. 저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온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 사이의 사랑은 고요의 향기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찾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평온함과 진정한 제 자신이 되는 느낌, 존중받고 이해받는 느낌을 되찾았습니다. 강 회장님은 우리 사이를 아시고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저를 딸처럼 여겨왔고 가장 사랑하는 두 아이가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1년 후 낭만적인 해변의 어느 저녁, 민준 씨는 무릎을 꿇고 제게 청혼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반지는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가 직접 디자인한 침향나무 반지였습니다. 가운데에는 작은 진주가 박혀 있었습니다. 침향나무는 당신의 강인함과 굳건함을 상징하고 이 진주는 당신이 흘렸던 눈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보석을 제가 평생 함께 지켜주게 해주세요. 서연 씨.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희생이나 기다림이 아닌 제 심장에서 우러나온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저는 TL 그룹 회장의 부인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위, 새로운 삶, 그리고 그것이 저를 과거의 망령과 마주하게 할 줄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폭풍우에 시달린 끝에 마침내 행복이 제게 진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해변에서 의미 가득한 침향반지와 함께한 민준 씨의 청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너무 많은 상처를 겪은 한 여성의 성숙함과 떨림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제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 외모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제 영혼과 진정한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제 과거의 상처까지도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강 회장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둘을 껴안으셨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좋다, 아주 좋아.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어. 가장 큰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구나.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니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다. 그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며 저는 마음이 무척 따뜻해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저는 온전한 가족의 느낌을 다시 느꼈습니다. 강 회장님은 스승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제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 되어 제가 겪었던 모든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식은 곧바로 계획되었습니다. 화려하고 과시적이지만 공허했던 첫 결혼식과는 달리 이번 결혼식은 매우 고급스러우면서도 모든 세부 사항이 따뜻하고 섬세했습니다. 민준 씨는 모든 것을 제게 맡겼습니다. 그는 이것이 저의 기쁜 날이며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웨딩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제주의 조용한 소나무 숲속에 자리한 고급 생태 리조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은 신선한 꽃과 원목으로만 장식되어 소박하지만 매우 우아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파티의 영혼은 향기였습니다. 저는 제 중요한 날을 위해 특별한 향을 직접 조향했습니다. 이름은 평온, 흰 동백꽃의 맑은 향과 백단향의 따스함, 그리고 바닐라의 약간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향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공간 가득 퍼져나가 모든 하객에게 편안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선사했습니다. 하객은 100여 명으로 많지 않았지만 모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든 시절 제 곁에 있어준 친구들, 고요를 처음부터 믿어준 파트너들, 그리고 물론 민준 씨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은 제전 시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출신을 꼬치꼬치 캐묻는 눈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사업을 일군 재능 있는 여성을 존경하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봉황 한 쌍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흰색 한복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친한 친구가 저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해 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민준 씨의 팔짱을 끼고 흰 꽃이 깔린 길을 걸어갈 때 감미로운 음악과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제 눈물을 닦아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요. 오늘부터는 당신이 슬픔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더 흘리게 하지 않을게요. 결혼식 후 저는 공식적으로 민준 씨 가족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푸른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두려움에 떠는 며느리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아내이자 그 집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들어갔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지지해주는 멋진 남편이었습니다. 거대한 그룹을 경영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그는 항상 가족을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매일 오후 정원을 산책하며 일과 삶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회장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 호칭은 멀고 귀하게 들렸지만 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요는 여전히 제 정신적인 자식이며 제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제가 시장을 넓히고 고요를 국제 무대로 이끄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저처럼 재능 있고 독립적인 아내를 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저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그 이상을 얻었습니다. 박지훈과 전 시어머니와의 고통스러운 과거는 희미하고 멀어진 기억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존재를 거의 잊었습니다. 저는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명에 보이지 않는 끈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우리를 시작점으로 다시 끌어당기려 합니다. 저의 평온함,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과거로부터 더 큰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짧은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그 폭풍은 5년 전 저를 무정하게 버렸던 바로 그 남자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저를 마주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저의 삶은 정말로 화려하고 평온한 새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전 남편 박지훈과의 과거와 쓰라린 기억은 멀어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있으며 때로는 과거와 마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강할 때 그것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행복을 누리고 사업을 발전시키는 동안 지구 반대편의 박지훈, 제 전 남편도 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똑똑함과 약간의 수완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명한 건축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그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약간의 자본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용이라고 생각했고 해외라는 작은 연못은 그가 헤엄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석사 학위와 해외 근무 경험이 있으면 국내 대기업에서 높은 직위와 엄청난 연봉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 승리자로서 돌아와 5년 전 저를 버린 것이 완전히 올바른 결정이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다름 아닌 TL 그룹이었습니다. 제 남편 강민준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 최고의 부동산 및 건설 그룹 지훈은 이 관계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눈에 TL은 단지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큰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관리 팀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직책에 지원했습니다. 총괄 이사 직속으로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훌륭한 이력서, 인상적인 근무 경험, 그리고 유창한 발표 능력을 갖춘 지훈은 인사부서와 하위 임원들의 면접을 쉽게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서류는 최종 승인을 기다리며 민준 씨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지훈의 이력서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매일의 업무를 공유하는 습관처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야, 이것 좀 봐. 그가 말했습니다. 인사팀에서 방금 인재 한 명을 뽑았는데 이 친구 이력서가
아주 인상적이야. 우리 새로운 리조트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될 수도 있겠어. 저는 그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 무심코 넘겨보았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에 붙어 있는 증명사진과 그 아래 굵게 인쇄된 박지훈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조금 생겼지만 그 거만한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안색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이 사람 알아? 저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알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전 남편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들어 사진을 보고 또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 배신한 남자가 이렇게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이 서류는 바로 탈락시킬게. 그의 눈에 담긴 걱정과 존중을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회사는 회사고 감정은 감정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고 그 자리에 합당하다면 그냥 채용하세요.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공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제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증오도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가 버렸던 촌스러운 아내가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의 회장 부인이자 간접적인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떨지 보고 싶었습니다. 과거가 스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것과 마주할 것입니다. 운명의 연극은 아직 막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절하는 대신 저는 민준 씨의 채용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와 마주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에게 그가 얼마나 귀한 보석을 버렸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 후 TL그룹은 신임 고위 임원들을 환영하기 위해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한 저녁 파티를 열었습니다. 박지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입 임원들이 경영진과 다른 부서장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이곳이 우리들의 운명적인 만남을 위한 완벽한 무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화려하고 복잡한 드레스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플하지만 완벽하게 재단되어 제 몸매를 드러내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높게 묶어 가늘고 긴 목선과 섬세한 진주 귀걸이를 드러냈습니다. 화장은 가볍게 하여 깊은 눈매와 권위 있는 짙은 붉은색 립스틱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 시그니처 향수인 고요 몇 방울을 뿌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장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자신만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여성으로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팔짱을 끼고 파티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작아지고 나직한 속삭임과 감탄사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세련된 검은 정장을 입은 민준 씨는 항상 모든 행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로운 회장 부인인 저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우리는 귀빈들과 중요한 파트너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도는 여유롭고 자유로웠습니다. 그 시각 파티장의 다른 한쪽 구석에서는
박지훈이 신입 직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자랑스럽고 자신감에 차 보였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와인잔을 든 채 해외에서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일원이 된 느낌을 만끽하며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인생의 지진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총괄이사의 개회사 이후 마침내 가장 기다려온 순서가 되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직접 신임 고위 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중앙에 설치된 작은 무대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무대 조명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파티에 오신 모든 귀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TL그룹을 대표하여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께 새로운 인재들, TL이라는 배를 이끌고 더 큰 바다로 나아갈 분들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는 한 명씩 소개했고 마침내 박지훈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박지훈 신임 프로젝트 관리팀장입니다. 미국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 팀장님께서 앞으로의 프로젝트 성공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중요한 기여를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박 팀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박지훈은 가슴을 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민준 씨와 악수를 하고 아래를 향해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의 정점에 서 있었고 영광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며 미소 짓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특히 새로운 식구들께 저와 그리고 우리 그룹의 매우 중요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아내 이서연입니다. TL그룹의 회장 사모님이자 최고 전략 고문이기도 하죠. 민준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휙 돌아서 저를 회장 바로 옆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 차 커졌습니다. 그는 머리카락부터 눈, 그리고 한때 그가 매우 좋아했던 입가의 작은 점까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파티장은 여전히 박수를 치며 환영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지훈의 세계에서는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오직 가슴속에서 쿵쿵거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우아하고 고귀하며 기품이 넘치는 저 여자가 어떻게 이서연일 수 있단 말인가. 그가 7년 전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무정하게 버렸던 순종적이고 촌스러운 아내일 수가 있단 말인가. 불가능했다. 이것은 분명 착각일 것이다. 그는 인사팀 직원이 회장 부인이 유명한 향료 브랜드의 주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지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잔인한 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다리가 떨려 무대 위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얼어붙은 채 입을 벌리고 오직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운명의 연극은 도저히 이보다 더 잔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메리칸 드림과 찬란한 미래는 순식간에 우스꽝스러운 희극이 되었습니다. 그는 승리자로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버렸던 아내의 새로운 남편 밑에서 일하는 하급 직원이 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성공의 무대는 비극의 무대로 변했고 환영받던 인재였던 그는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눈에 가련한 광대가 되었습니다. 박지훈의 날카로운 유리 깨지는 소리는 파티의 모든 규칙을 깨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속삭임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그곳에 얼어붙은 채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상황을 매우 전문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는 보안팀과 행사 직원에게 신호를 보내 신속하게 정리하게 한 후 마이크를 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박 팀장님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과음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귀빈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파티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어리둥절해하는 동안 지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없이 돌아서서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내려와 마치 도망자처럼 파티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민준 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후련함 대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운명의 연극은 비록 잔인했지만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부드럽게 쥐었고 그의 눈은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차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 순간에 굳건히 서 있기 위해 얼마나 강해야 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과 그 후 며칠 동안 박지훈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냈습니다. 저는 그가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방금 겪은 너무나 큰 충격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 김 여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이 무정하게 버렸던 촌스러운 며느리가 이제는 자기 아들의 회장 부인이자 간접적인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경악과 분노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지호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는 매우 초췌하고 야위어 보였습니다. 예전의 자신감 넘치고 거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의 눈에는 두려움, 후회,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접근할 방법을 의도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는 저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얻기 위해 복도나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가 보일 때마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피할 수 없을 때는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번의 눈길도 한 번의 인사도 없이 제 비서에게는 철저히 지시해 두었습니다. 박지훈 팀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이메일로 보고하거나 총괄 이사와 직접 처리하라고. 저는 사소한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저의 냉담하고 거리를 두는 태도, 철저히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 대하는 태도는 지훈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것은 욕설보다 더 고통스러운 모욕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눈에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남편도 아는 사람도 심지어 제가 신경 쓸 만한 경쟁 상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룹의 수천 명 직원 중 한 명, 이름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다른 계획으로 전환했습니다. 결코 굴복하지 않는 그 여자, 김 여사가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서가 황급히 제게 보고했습니다. 황 선자라는 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박지훈 직원의 가족이라고 했다고. 그 이름을 듣자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빠서 회의 중이라고 전해주세요. 급한 용무라면 다음 주에 약속을 잡으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요의 로비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자신이 제 전 시어머니이며 중요한 가족사가 있어 꼭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저는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만나기로. 저는 보안팀장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잠시 후에 나이 드신 부인 한 분이 올라올 겁니다. 그냥 들여보내세요. 하지만 두 분은 문 밖에 서 있다가 제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들어오세요. 몇 분 후 김 여사가 안내를 받아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제 사무실, 섬세하게 디자인되고 치명이 은은하게 퍼지는 고요한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원목 책상 뒤에 여유롭게 앉아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비뚤어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나다. 예, 오랜만이구나. 네가 너무 달라 보여서. 그녀는 예전의 다정한 말투를 흉내내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어머니라는 명분에 매달리려 애썼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리고 저를 찾아오신 용무는 무엇입니까? 제 질문은 정중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날 못 알아봐? 내 시어머니잖아. 그녀는 평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요. 양해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저는 부인의 아들인 박지훈 씨와 7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제 현재 남편은 강민준 씨고요. 그러니 그 시어머니라는 호칭은 아마 잘못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하며 결코 넘을 수 없는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숙 여사님, 오늘 제 회사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지훈 씨의 업무에 관한 일이라면 TL, 본사 인사팀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면 죄송하지만 저와 부인께서는 나눌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 취급하는 태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냉혹함은 그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설교를 해? 어쨌든 내가 내 시어머니였어. 네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도 다 우리 집안 복 덕분인 줄 알아. 하지만 저는 그녀가 말을 다 마치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즉시 키가 큰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 부인을 밖으로 모셔다 주세요. 저는 목소리 톤에 변화 없이 명령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같고 이곳의 업무 환경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감히 날 쫓아내. 경호원 2명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시죠, 부인. 그녀는 무력감과 굴욕감 속에서 2 경호원에게 이끌려 사무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문을 지나가면서 그녀는 돌아서서 저를 손가락질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 너 두고 보자고. 저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대결은 제가 원했던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욕을 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존재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관심이 수천 마디의 비난보다 더 그들을 고통스럽고 굴욕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아마도 끝났겠지만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박지훈 모자의 가족 상봉. 연극은 저의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 앞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굴욕 속에서 쫓겨났고 저는 그들의 그 후의 침묵이 포기가 아니라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접근이 완전히 막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박지훈이 고개를 들고 희미한 희망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진정한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전장에서조차 제가 이미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TL그룹은 내년도 전략 프로젝트를 심의하기 위해 확대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고위, 경영진, 지사장, 그리고 핵심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지훈이 기다려온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고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입증할 것이라고 믿는 고급 생태, 신도시 프로젝트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상세한 기획안을 준비했습니다. 저 또한 최고 전략 고문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 옆 가장 상석에 앉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자신의 발표 차례가 되자 박지훈은 매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원래의 오만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의 국제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저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회의를 통해 제가 비록 회장 부인이지만 운 좋은 여자일 뿐이며 진짜 실력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의 발표는 실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전문 용어와 눈길을 끄는 시장 분석 차트를 사용하며 꿈의 신도시, 최고급 편의 시설을 갖춘 지상 낙원에 대한 매우 화려한 비전을 그려냈습니다. 나이든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를 보냈고 심지어 민준 씨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지훈은 올해와 같은 박수 속에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회장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미소 짓고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먼저 이서연 고문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즉시 저에게 쏠렸습니다. 지훈도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은 약간 긴장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향료와 약초만 아는 제가 부동산과 건설에 대해 뭘 안다고 평가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고 서둘러 평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매우 공들여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기획안에 대해 박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입가에 미소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계획이라도 텅 빈 기반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모래성에 불과하며 첫 파도가 밀려오면 바로 무너질 것입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인 주장과 실제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박 팀장님, 기획안에서 토지 보상 비용을 5천억 원으로 예상하셨는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해당 부지의 일부가 농업용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최근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이 종류의 토지에 대한 보상 가격은 팀장님께서 적용하신 기준 가격보다 3배나 올랐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 항목 하나만으로도 프로젝트 비용은 최소 2천억 원 이상 증가합니다. 지훈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실사팀에서. 저는 그가 말을 다 마치게 두지 않았습니다. 둘째, 10헥타르 규모의 생태 조절 호수를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지질에 대해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곳의 지반이 모래 섞인 점토질이라 지반 침하가 쉽고 자연적으로 물을 담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호수를 건설하려면 제방공사, 방수 처리, 그리고 수자원 유지에 수천억 원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이 숫자는 팀장님의 예산안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군요. 지훈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고개를 끄덕이던 이사들은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봐주지 않고 냉정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지점입니다. 상류층을 유치하기 위해 18홀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제안하셨는데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롯데그룹이 국제적인 수준의 36홀 골프장 프로젝트를 막 착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후발주자이면서 규모도 작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께서 목표로 하는 모든 고급 고객층은 그들에게 전부 빼앗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팀장님의 프로젝트는 태어나기도 전에 사산될 운명입니다.
제가 제시한 모든 주장과 숫자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지훈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그는 연단 위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안일했고 자신의 국제 학위에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나머지 한국에서의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현실, 법률, 그리고 경쟁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제가 지난 몇 년간 고요를 일구면서 피땀을 흘려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평가를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성이 부족하고 너무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고문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지훈의 야심작,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프로젝트는 무참히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제가 회장의 아내라서가 아니라 제가 그보다 더 뛰어나고 더 멀리 내다보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졌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모든 경영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전 남편 박지훈은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의 국제 학위로 쌓아 올린 자존심과 자신감은 저의 날카롭고 현실적인 논리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야심찬 프로젝트는 기각되었고 그가 그토록 꿈꾸던 찬란한 미래는 순식간에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너무나 과신했던 한 인간의 끝없는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회의 이후 박지훈은 그룹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프로젝트의 실패뿐만 아니라 그와 회장 부인 사이의 기막힌 관계에 대해서도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출근하며 모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영진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강등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팀장에서 덜 중요한 부서의 평사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훈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 그것은 해고보다 더 고통스러운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 충격 이후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이곳을 떠나 다른 길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고요에 있는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약속도 없이 그저 문 밖에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제 비서가 제가 매우 바쁘다고 전했지만 그는 완강히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저는 그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던 박지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위고 눈 밑은 검게 변했으며 입고 있는 정장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책상 앞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저를 무정하게 버렸고 거만하게 저에게 도전했던 그 남자가 이제 제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는 갈라지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알아.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너무 늦었다는 거. 팀장 자리로 돌려달라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용서해달라고 온 거야. 그는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틀렸어. 어머니 말을 들었던 그날부터 물질적인 화려함에 눈이 멀었던 그날부터 내가 틀렸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최고의 여자를 버렸어. 내가 똑똑하고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붉은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약속할게, 맹세할게, 모든 걸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좋은 남편이 될게. 당신이 받은 모든 상처를 보상해 줄게. 나한테는 당신만 있으면 돼. 제발.
뒤늦은 애원, 후회의 눈물. 저는 그곳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제가 냉정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요, 박지훈 씨.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밖에 푸른 약초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요. 당신은 제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당신 자신의 선택에 잘못했을 뿐이죠. 저는 돌아서서 그를 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요? 저길 보세요. 저는 정원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는 한 번 잘리면 아무리 애써 이어붙이고 물을 줘도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이혼 서류를 보냈던 그날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당신이 날 버리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요. 바로 당신의 냉혹함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내 발로 서게 만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욕하고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평온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회사는?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일이나 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TL그룹은 전문적인 환경입니다. 오직 능력만 봅니다. 당신이 잘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도태될 겁니다. 모든 것은 매우 공평합니다. 우리 사이의 일은 업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가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잘 사세요. 저도 저만의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그것이 저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보았고 그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사무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낡은 한 장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민준 씨가 따뜻한 저녁상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잿더미에서 영광의 정상까지, 눈물에서 웃음까지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매우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의 행복을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멋진 것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한 여성은 자신의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 자신만의 직업과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치를 가질 때 당신은 누구에게도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역경이야말로 비범한 인간을 단련하는 최고의 용광로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졌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모든 도전을 당신이 더 성장하고 강해질 기회로 여기십시오. 이서연처럼 바로 전 남편의 배신이 그녀 내면의 비범한 자아를 깨웠고 순종적인 아내를 강인한 여성 기업가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후련함을 줄 수 있지만 결코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증오를 내려놓고 과거를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온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서연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순간이 바로 그녀가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잊지 마시고 여성의 강인함과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역경 속에서 힘을 찾고
자신의 영혼 속에서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기며 공유하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빛을 지키는 일을 합시다. 감사합니다.